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 자본의 개입을 넓혀주는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4월 무산된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안팎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정부 여당은 주주의 권익 보호,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은 경영권 침해, 투기 자본의 개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과연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악화시키는 악수가 될까요? 아니면 저평가된 국내 증시가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까요? 오늘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그 파급 효과를 짚어보고요. 경영 안정성과 주주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을 방법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 드리죠. 먼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창민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법학과의 최승재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증시가 정부 바뀌고 나서 거침없이 올라가지고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만 네. 3,000 넘고 3,100도 넘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5천을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그 윤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어떤 정치의 공백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성이 해소되었다는 측면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가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균형적으로 정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회 경제적 지식들이 적절하기 때문에 특히 AI라든지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실용적인 어떤 정책이 많은 투자자에게 안정감과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외국인조차도 매수에 나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전 의원.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이제 이 코스피 5천은 이제 이 자본시장을 갖다 정상화하면서 이게 현실화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 주가 상승은 어떤 실적 기반을 가지고 이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금리 변화로 인한 그런 한차익도 유입되고 있고 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정부의 불확실성이 6개월 만에 제거되고 나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 실적이라든지 또 수출 지표라든지 이 투자 환경 이런 개선은 지금 현재 상당히 한 요 몇 년간 저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오른 것이 이게 실질은 그대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이런 구호는 실체 없는 구호에 지금 현재까지는 불과하죠. 그렇지만은 이 실제 정책 방향은 기업 억제나 또 시장 교란으로 잘못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대화와 협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상법 개정만이 무조건적인 민주당 주도 일방통행식의 그 방식이 능사는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민 교수도 증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그다음에 이제 추경,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요. 저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주주 권리 보호가 확대가 되면 사실은 그 주식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투자자들이 더 들어온다라는 거는 전 세계 사례가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작년에 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밸류업 정책 했어요. 근데 밸류업 정책 처음에 발생했을 때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제 제도 개선, 상법 개정 이런 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승재 교수도 한 말씀 증시에 대해서. 예, 사실은 지금 정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저희가 3,000에서 5,000 포인트 가면 좋죠. 뭐 그걸 사실은 반대할 아무런 이유는 없을 거고요. 당연히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게 지속적으로 사실은 서스테이너블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르냐 내리냐는 중요하겠지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서스테이너블하게 사실은 이제 주가를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가는 다양한 다중 변수에 다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하나에 뭐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산업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대내적인 내수나 대외적인 어떤 무역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걸 계속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용주의, 시장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실용주의, 시장주의가 돼서 산업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가 경쟁력을 가져야 물건 자체가 좋아야 물건을 사실은 사게 되는 거지 않겠나? 물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증시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증시 다 얘기할 수 없고 오늘은 상법 개정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3월 달에 한번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거부권 때문에 재의결 끝에 결국은 이제 안 됐는데 당장 하겠다는 거죠? 아마 이제 다음 달 초에 뭐 바로 머무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기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 단순히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많이 담고 있어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 소액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소위 재벌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조금 그 회사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과 요구들이 있어 왔던 것에 대한 반영이고 또 전자주총, 전자민주주의 그것은 일반 비대면 은행에서도 조차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예컨대 ESG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법은 그 G라고 하는 어떤 가버넌스의 문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회사가 갖고 있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주주 보호 그걸 통해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선결 과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창민 교수가 조금 뭐 보완해 주시죠.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상법 개정에. 지금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사실은 지금 현재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 뭐 총수 일가가 자기 사익 추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사실은 지금 상법 개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주주 권익 보호 그다음에 뭐 공정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선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되고요. 그게 기업의 체질 강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잘 버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경제 성장 정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구체적 표현으로는 이사의 책임이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현재 돼 있는데 그걸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것의 의미가 뭐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라서요. 원래 회사의 저희가 주인은 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면 이사회가 예를 들면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주주의 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게 충실 의무의 기본인데 저희는 그거를 상당히 좁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는 총수 일가, 소위 말하는 지배주주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다른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있었죠. 예. 대표적인 게 뭐 분할 상장 뭐 이런 거? 예, 뭐 쪼개기 상장 뭐 최근에 했던 거는 많이 이제 분노를 하셨던 거는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뭐 쪼개기 상장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근데 이제 목적은 지배주주의 자기의
경영권, 지배권 강화 이런 거라서 결국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페널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옵니다. 기업의 자원이 이상한 데 쓰이니까요. 예, 그런 걸 막자. 네. 자, 뭐 설명까지 들었고요. 자,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물론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활동 인구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애국 자본 시장 그러니까 특히 애국의 투기 자본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초청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애국 투기 자본 초청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현재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애국계 투기 자본이 우리 기업 주식을 1%만 가령 사더라도 이 제도 덕분에 감사위원 자리를 갖다 깨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위원 자리를 깨차게 되면은 그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그 경영진을 갖다 흔든다거나 또 때로는 기업 내부에 압박을 넣는 그런 수단으로 이게 또 악용될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이 경영층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의 대응 수단이나 대응 방식이나 학습이 미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상법 개정도 기업의 지배 구조를 이제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절대 명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예. 동의를 하지만은 문제는 그 시행 방식인 겁니다. 저는 그 시행 방식에 있어서도 이 사회적 합의 없이 이걸 강제하고 또 현장의 현실성이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여건을 무시한 채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걸 기업을 유축시키거나 또 투자 심리를 끊고 고용 자체가 또 불안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작동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내적으로도 지금 이제 보면은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기업에 쉽게 말하면 그 자산 가치만 가지고 그 기업에 실질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그 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뭐 알찬 그 기업으로 홈플러스 같은 거 뿌리를 내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그렇게 처음에 우려대로 지금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자산만 매각해서 일찌감치 챙겨버리고 그렇듯이 이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참 이게 특히 외국에 좀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이 투기자기 자본 들어오면은 그들한테는 저 아까 얘기했죠. 외국 초청장? 투기 자본에게 이게 초청장이 공식적으로 알겠습니다. 돼버릴 수가 있다. 최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좋은 말들로 이창민 교수님 말씀하신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 설계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법안이 어떻게 생겼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논의가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좋은 뜻이다. 그러니까 법안이 어떻게 생겨도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생각이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를 들면 충실 의무 논의 같은 경우에 충실 의무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사와 회사 간에 있어서 이사가 회사에게 충실하게 하라는 거고. 지금은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충실 의무의 맥락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뭐 대주주가 아까 지금 물적 분할 같은 거 LG엔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이사의 책임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현행 상법상으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 글로벌 스탠다드로도 그렇고 그건 사실은 성관주의 의무라는 듀케어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조문을 충실 의무라고 만들어 놓은 자체가 애초에 지금 이 체제와 정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면 1항 같은 경우에 조문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82조 1항의 3의 1항은 주주라고 하고 있는데 2항은 총주주 또 전체 주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주주는 개별 주주일 수 있거든요. 개별 주주는 10,000명이면 10,000명의 주주가 다 다른데 거꾸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10,000명의 주주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결론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피의가 만약에 국내에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만약에 지금 실제로 여러 개 제2, 제3, 제4에만 홈플러스가 생긴다. 그럼 과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냐라는 거죠. 아니면 지금 이 제도 설계를 할 때, 상법을 만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두 분 다 1차적으로는 해외 투기 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제일 크게 우려하시는데 누가 좀 답변해 보시죠. 근데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악용은요, 제가 보기엔 좀 과장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외국 개펀드, 행동주의 펀드, 저희는 뭐 엘리엇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편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공 케이스들이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도 끌어올리고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도 이루고. 근데 그 와중에 아주 소수의 뭐 예를 들면 뭐 단기 차익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어떤 문제도 장점만 있는 건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국계 펀드도 지금 한국 사회 거버넌스 개선에서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종의 매기 역할도 하고 거버넌스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걸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지금 애초에 프라이빗 에퀴티는 해야 될 게 뭐냐면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 엑시스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10% 정도의 통상적인 수익을 개런티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투자자들한테.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도 사용된 게 LBO라고 하는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는 차익 매수를 쓴 건데, 차익 매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갖다가 지금 기본 타겟 컴퍼니 돈을 담보를 해서 빌린 거기 때문에 갚아야 되거든요. 갚는 방법은 당연히 팔 만한 자산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팔리는 건 아무도 안 살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산의 어떤 건전성,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개선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고용 구조 조정하는 겁니다. 레이업 시키는 거. 근데 구조 조정이라는 말,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미 안 좋기 때문에 요즘은 리스트럭처링이라는 말 자체를 안 쓰는데,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 자본시장 자체에 있어서 그럼 뭐 그 외국 자본, 국내 자본이 있나, 또 국내 자본은 항상 선하고 외국 자본은 항상 악하냐, 그런 이분법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그것이 재벌 총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자기 패러다임을 유지하기, 디펜스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집중 투표 등 다양한 제도가 오늘 논의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것이 뭐 적대적 M&A나 아주 위험스럽게 갑작스럽게 이 기본 체제가 이렇게 전도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투명성 제고 자체가 그와 같은 변질에 가는 과정, 나쁘게 되는 과정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을 뭐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쁘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토론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그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뭐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가지고 정보 보호를 해 나가면서 지킬 것이냐, 그런 톤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해외 투기 자본 위험성 제일 먼저 언급이 됐는데, 이것과 동시에 또 아주 크게 언급이 되는 게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던데요. 이건 누가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경영권 방어 부담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증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대적 M&A 관련 규제가 이게 완화되거나 또 어떤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업들의 이 방어 전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강화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은 이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또 인력 채용이라든지 그런 고용 안정도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다중 의결권이 이제 허용되어지면은 창업자 그리고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보호하기 쉬워지지 않습니까? 기존의 제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반대로 이게 주주권이 강화되면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에 더 큰 비용을 이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그 말은 그만큼 방어 부담이 증가되는데, 그게 이제 M&A 상황이 이제 말 도달해 버리면은 지금 이제 고려아연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영풍청이든 고려아연 쪽이든
이게 뭐 변호사 좋은 일 다 시키는 거고 또 이제 뭐 MBK도 이게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게 누구 좋은 일로 끝날 건지 그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요. 그럼 그 고려아연에 종사하고 있는 그 수천 명의 종사원들의 미래, 지금 뭐 일부 고려아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니까 좋아는 하겠지만 그 나중에 그 부담은 결국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다 지불된 비용이 그게 다 포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고려할 때 이번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기업 경영 통맹성이 강화되고 이래가지고 특히 뭐 건강한 이런 쪽에 이제 활동도 과거보다 훨씬 씌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업이 이제 좀 깨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애국 자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시기가 빠르다. 조금 저는 시기가 좀 빠르다. 방금 예로 드신 뭐 고려해안 등등의 그 M&A 케이스 말고,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법에 딱 명시가 되면 이 사회에 어떤 결정이든 막 소송이 나올 수 있다. 맞습니까? 저는 사실은 말씀처럼 남발이 문제라기보다 네. 뭐 남발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칠링 이펙트가 저는 오히려 더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냉각 효과가 생길 거냐면 전제로 1.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넓은 배임죄를 갖고 있습니다. 배임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데 독일이나 일본하고 우리나라 세 나라가 있는데요.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2. 근데 이렇게 넓은 범위에 있다가 보면 예를 들면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결국은 이게 의무기 때문에 배임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이게 전체 주주, 총주주가 아니라 개별 주주가 된다, 발생한다. 아니면 1대 주주, 2대 주주가 싸우는데 만약에 2대 주주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배임죄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쪽은 투자를 한다. 한쪽은 배당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 배당 싫어, 투자해야 될 것 같아. 미래 성장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배임죄로 그 고소를 했을 경우에 실제 기소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통 배임죄 같은 경우에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따른 배임죄가 갈 가능성이 많은데 금액이 클 테니까 기업 같은 대기업이라면 그럼 이게 보통 5년에 10년 갑니다. 그럼 5년에서 10년 동안 이사로 내감했다가 사회 이사했다가 배임죄로 계속적인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배임죄로 혹시 기소돼 가지고 법정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에서 제가 변론을 하면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그 사람 인생에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과연 이사들은 그런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아무 의사결정을 못하게 될 거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보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매우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고 단기적인 성과로 주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게 실제 본질적인 위험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우려는 있어 왔고 지적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실제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형사법보다는 민사적인 측면으로 간다라든지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임죄의 범위가 너무 크다면 좀 좁혀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연동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개연성이 많았을 때 배임세를 어떻게 축소시키고 또 말하자면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이냐 또 노이즈를 줄여갈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토론해 볼 수 있고 합의에 이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대안이 있다. 또 어떤 법으로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금융당국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상법 개정을 막아야 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전 앞에서 많이 논의하셨으니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게 소송이 주주대표 소송 이런 건데요. 저희 한국에서 저희 한 20년 통계 보면 20년 동안에 상장회사에서 제기된 소송이 47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2건 정도 되잖아요. 주주대표 소송이란 게 뭐 그렇게 소송이란 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더라도 갑자기 급증하지는 않을 거다? 갑자기 급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주주 대표 소송의 제기 요건이나 그다음에 뭐 비용 구조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소송이 별로 없었던 거는 그런 것에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충실의무랑 배임죄 이렇게 뭐 형사 이렇게까지 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 그냥 의사결정 있잖아요. 일상적인 투자 결정에까지 이 상법 개정이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자기의 사익 추구를 했다. 예, 이게 예. 명확한 경우에만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소송 난발은 우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문장에서는 꼭 한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조문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문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아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조문은 지금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말씀처럼 저는 이게 입법하는다 하더라도 입법에 조문이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문이 지금 어떻게 읽히냐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예, 예. 이 조문은 전혀 형사적으로 위반이 있을 때 배임죄로 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뜻 의미도 없고 주주에 대해서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돼서는 아무 빠져야 된다는 말도 없고 또 이 주주가 정말 총주주인지 아니면 개별 주주인지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헌에 따르면 두 분의 말씀은 전혀 그냥 희망입니다. 이래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조문을 갖다 두 분의 희망대로 바르게 투명성 있게 되기 위해서 조문을 만들어야 되나는 논의가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모회사 이사가 이제 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이제 직접 소송을 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이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투자도 뭐 또 결단도 위축되고 결국은 경영 전체가 눈치 보는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권 이 방어 자체에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업의 임원들이라는 게 기업의 단기 성과에 그냥 연연을 아까 하는 그 이상 말씀하신, 예. 이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 교수님 네. 말씀에 이제 한 가지 네, 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조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조문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은 대법 판례상 결국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배치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실제적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희망사항에 따라서 그냥 회사의 어떤 이익을 그냥 주주까지 하라라는 식으로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정말 오해신 게 오히려 지금 이 조문에 기초해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해석이 안 나온다는 거고요. 거꾸로 그러면 참고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구조재편법 같은데 이 유사한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 구조재편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해야 될 이사의 의무는 이런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써여 있더라도 법원이 지금 입법자의 의도를 잘 살펴서 잘 하면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법의 조항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법도 결국 똑같은 것이거든요. 맞죠, 기존 법도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그건 어떻게 말씀이죠. 생각하세요? 회사라고만 예. 딱 써 있죠. 지금 이제 이재명 잠깐만요. 우리 예. 최 교수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 법에서 회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회사는 단일체입니다. 맞아. 이사와 회사가 계약을 하고 이 회사와 이사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680조에 따라 가지고 위임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임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충실 의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사가 회사와 나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사의 이익을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논리에 있어서 기존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더해서 근데 여기 약간 불명확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법은 2011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요 안에다가 397조 이 398조라고 하는 자기거래 경업 금지 그다음에 회사의 회사기의 유용 방지라고 하는 세부의 또 구체적인 조문들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상법의 구체적인 틀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데 반론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거 자체가 반대의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구조상 기술적인 예. 디테일이 없다. 구체화 아니요. 하지 그게- 않고 그게 아닙니다. 모호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오해하신 거라니까. 예. 왜냐하면
이사와 회사는 1대1 관계로 서로 엮여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법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조문이 회사 및 주주라고 돼 있는데 이 주주가 전체 주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전체 주주의 총합이라고 재무화에서 가르치니까. 예, 알겠어요. 근데 개별 주주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주가 워낙 다양하고 다양한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그렇습니다. 한다. 회사는 그 말씀이고. 하나인데. 결국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제기가 나와서 그 문제 제기가 무서워서 경영이 위축된다라는 말씀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총수의 사익 추구 정도의 행동만 문제가 될 뿐이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경영하면 누구도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될 리가 없다. 이제 결국은 이제 두 주장이 이렇게 부딪히는 건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상법 개정하면 이게 저촉되는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법 개정은 안 되고 자본시장법의 일부 손대면 된다라는 대안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책의 명분이 곧 정당성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그러면 주주와 이사 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제화시켜 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예. 뭐 지금 이제 이 이사 충실 업무를 가지고 그 대상을 지금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우리가 토론을 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정책이 오히려 기업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본시장법 개정이란 대안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코스피 5천 같은 이 숫자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이게 정치적 마케팅이라고 저는 저희들은 보여요. 결론은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소액주주도 보호하면서 이 자본시장이 투명하게 왜곡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더욱더 보완하고 또 안심장치를 확보하게 되면은 지금 굳이 상법 개정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충분한 학습 효과도 없는 지금 이제 이 대응에 결국은 적대적 MON에 쉽게 노출되고 애국의 투기 자본 그런 악질적 자본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 결국은 엄청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결국은 주주들과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최 교수님이 그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추상적인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병 당시에 합병을 하는 국면에서 주주가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 그렇죠. 삼성물산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병 비율 산정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물적 분할 후에 상장을 했을 경우에 주주는 물적 분할을 하면 원래는 경제적으로는 100% 모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제가 오해가 있는 거고 그때 문제가 없는데 재상장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상장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 회사의 모회사의 소수 주주들, 일반 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익 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알짜배기 회사를 따로 떼버리면 기존 회사는 빈 껍데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미 민주당 안도 있고 국힘당 제가 알기로는 안도 있는데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합병 비율 문제라든지 합병 시에 주주의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같으면 구조재편법이라는 별도 범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러면 애초에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관련 조문에서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써주면 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대법원에 있을 때도 그런 사건들 보면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되게 높은데 수익 가치로 평가하면 되게 낮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아니 지금 부동산을 해도 100억 원이 있는데 평가를 10억 원으로 하면 말이 돼?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원래는 왜 만들었냐면 가치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옛날에는 또 그렇지 않았던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문제점에서 그걸 평가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부연하면 상법 개정을 하면은 너무 적용되는 회사 범위도 많아지고 넓어지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상장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만 적용하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물적 분할이나 기업 합병 등등의 구체적 사안을 좀 적시한 후에 거기에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정도로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냐라는 목소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상법은 자꾸 충실 의무 자꾸 우리 뭐 조항 문제는 예. 좁혀줘서 그러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집중 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거는 상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본시장으로 디테일로 넘길 수는 없다. 아.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공정성,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의 공정성 이런 예, 것들은 상법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본시장법으로 디테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는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거는 자본시장법으로 다 넘길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건 상법의 영역이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좋은 취지만 하고 네, 동시에 네. 상법은 예. 충실 의무 말고도 나머지가 많으니까 또 동시에 하고. 예.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예. 얘기인데요. 자본시장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소액 투자자라든지 또 일정 정도 그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자본시장법이 얼마나 다양한 목록들이 다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그 기술 속에서 숨어버릴 수 있다. 물론 예. 그 안에 정확한 어떤 그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상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가야 될 이유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냐고 하지만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의 가치도 저는 있다. 소액주도 차원에서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밀하게 연동시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 이걸 다 상법은 안 되고 자본시장법에 담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반 주주라든지 소액 주주들 투자하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점으로 숨어버리는 것이라고.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또 기업의 그런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할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 법안은 자본시장법이에요. 이거는 상법하고 상법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으로 나가요. 저는 계속해서 나가야 사실. 예, 맞았어. 예. 뭐 상충되는 부분은 저는 예. 뭐 서로 보완제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루어진다. 예,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이창민 교수께서 네. 지금 이제 사회이사로 되어 있는 걸 독립이사로 이름도 바꾸고 좀 확대하자. 예. 집중투표제도 실시하고 감사위원도 분리선출하고 대주주가 감사위원 거기에 3%만 제한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상법. 요것의 의미를 조금 정리해 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또 좀 토론해 보죠. 예, 일단은 지금 이사회 구성이요. 저희가 아까 계속해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사실은 이제 지배구조의 가장 큰 핵심 문제고요. 그럼 그거를 견제를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사회랑 주주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지금 현재는 이사회 멤버들도 다 주주총회에서 뽑는데 현재의 지배구조, 현재 지분율로 보면 지배주주가 압도적 우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는 다 그럼 지배주주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제 사회이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로. 자기 사람들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셀프 감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셀프 감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사회에 한두 명 정도 넣자, 이런 취지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뭐 집중투표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 자꾸 해외 투기자본회에서 저희 기업이 넘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MBK는 인수합병 펀드고요. 그건 행동주의 펀드랑은 상관없습니다. 소액 투자가 아니죠. 예, 예. 그거는 행동주의, 그러니까 자꾸 논의를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분리선출되면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럼 상장 기업에 사실은 이사 한두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의 뭐 과반수를 장악한다? 불가능합니다. 네. 예, 네.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라도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몇 가지 제도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저는 네, 현실적으로 보면 더 적다고 봐요. 집중투표를 한두 하더라도 명보다도, 예, 실제적으로 적죠. 여전히 대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집중투표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뭐 실제로 가능성, 숫자적 통계적 가능성으로서는 지킬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는 전자주민투표라든지 파이가 커졌을 때 집중할 수 있느냐, 예, 예. 소액 주주들이 그런 것조차도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이거 제도를 도입하면서 갑자기 기업이 알겠습니다. 이사회가 뒤집어진다. 그럴 가능성 지극히 낮다.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업의 현실을 너무 모르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고 그 기업 법제를 공부하면은 사실은 나오는 기본적인 생각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사회이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이사는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고 사실 사회이사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하고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실은 독립성이 전제가 되려고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이지 아니고 모르는데 어떻게 독립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이사의 전문성, 뭐 법학이든 회계든 재무든 뭐 경영이든 전문가가 들어가야지 로비스트가 선 사회이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건 너무 저는 공감하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없다 일단 먼저 밝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냐면 아까 지금 한 명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아야 한 명. 사실은 한 명이 들어간다는 게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사회 보도에서 한번 의사결정을 하는 걸 한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예를 들면 소극적인 의사결정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 의사결정에서 나는 이거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난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그걸 설득해가지고 한다? 물론 거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노력을 하는데 계속 반대만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굉장히 의사결정이 어려워집니다. 보수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더더군다나 기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SK 소버린 같은 경우에도 한 명 들어가는 게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사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 감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한 명의 이사가 들어가는데 너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정말 그 한 명의 파워 오브 원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사실은 어떤 그 소수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 우리가 상법에서 소수주주권을 이미 보호하고 있거든요. 소수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물적회사의 상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보호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선거를 했는데 51대 49라 그래가지고 49가 무시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마찬가지로 상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소수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최 교수님 반박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왜 그 새롭게 들어가는 그 주주 이사는 항상 부정적이고 이 회사를 망해먹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전제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더 나은 대안, 이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뭐 총재, 뭐 총수 일가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매기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 긍정적인 지표로서의 새로운 멤버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 요소로 전제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가 그러면 반례를 들어보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아까 지금 펀드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도 설계를 할 때는 법학에서는 제도 설계를 할 때 항상 워스트 케이스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고 모든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항상 되거든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자. 그 최악의 경우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중에 생각할 수 있는 하나가 사실은 펀드의 지분 쪼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단 하나의 아까 배임죄는 그 세계 회사가 세계 일본, 독일, 우리나라가 있는데 물론 제일 넓긴 하지만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무 글로벌 선례가 없는 3% 룰이 그것도 단독 3% 합산 3%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뭐 그냥 가상의 사례가 아니고 키스톤 PE 같은 경우에 사례가 있거든요. 키스톤은 어떻게 했냐면 3% 룰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 개의 스페셜 퍼포스 그 비이클을 써가지고 쪼개버립니다. 그럼 3%를 룰을 갖다 완전히 우회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작 다른 PE가 아니고 펀드들이 아닌 일반 회사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올 때 정작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작 방어를 해야 될 상황에서도 어떤 방어 수단도 의무 공개 매수를 포함해서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IMF 요구에 의해서.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 그럼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내셔널 인트레스트가 침해되는 상황도 그냥 우리 손 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은? 우리나라가 지금 의원님도 우리나라 의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IMF 자체를 가지고 뭐 결국에 IMF가 우리나라에 그 개방을 한 것은 양날의 칼이었죠. 어쨌든 예. 구조 개선이라는 힘도 있고 혹은 뭐 금융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를 뭐 말하자면 사갖고 갔다 매도했다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러면 전체 그 회사 자체가 완전히 손발을 다 묶어두는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 최 교수님한테 아까 이제 지배주주가 자기 사람으로 이사진을 다 채우고 심지어 사회이사는 전문성도 결여된 따라서 독립성이 있을 수 없는 이거 문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개선할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은 그 실질적으로 사실은 현재 법에서 회사 이사가 성관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사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현행 상법이 오히려 명하는 것은 회사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주주건 지배주주건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이사가 선임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그런 이사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 지금 사추위 같은 경우가 있는 회사 상장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그걸 지금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진짜 그거야말로 진짜로 소송으로 대응을 하든 형사로 대응을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오히려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회사에만 충실한 이사가 되도록 하라. 저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문성 강화 부분이 있잖아요. 전문성 강화는 저는 완전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사회는 거의 로비스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도 독립이사라로 바꾸는 거는 진짜 내가 지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뭔가 내 역할을 본연을 하겠다. 이런 사람을 집어넣자. 이런 취지가 사실은 집중투표제나 그런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자꾸 이제 행동주의 펀드는 자꾸 이제 이게 외국계 이런 얘기로 자꾸 가면 무슨 국부 유출 이렇게 해서 막 민족주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논의가 붙는 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럼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는 사실 이제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이 열심히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도 너무 과하시다. 오히려 외국계들은 활동이 줄고 국내가 열심히 하니까요. 네. 아니 사실은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계속 이제 외국계라고 포커스를 이제 맞추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외국계든 사실은 내국계든 그건 사실은 좀 큰 문제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우려를 우리 최 교수님이 가장 상세하게 쭉 소개를 해주신 거고 김 의원님께서도 그래서 경영활동이 위축될 거다. 그렇지 않다. 상법 개정과 뭐 심지어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하더라도 대주주의 횡포만 막는 정도가 될 것이고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이제 그 정도가 계속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논의해야 할 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상으로 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부분입니다. 이거는 상법 개정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죠?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 회사들이 자사주를 가지고 세컨드 이제 신주를 신청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편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그런 이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떤 너무 지나치게 자사주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주주가 과잉 보호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사주는 전부 소각해라 이겁니까? 뭐 어디까지는 어떻게 소각하라 이건 겁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봐야 할 텐데요. 아직 안 나왔죠. 네. 근데 뭐 전부 소각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사주 가지고 저희 예를 들면 그 CEO들 스톡 옵션 같은 거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용도로는 보유를 하니까요. 그거는 유연하게 하면 되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일종의 주주 환원 정책이잖아요. 대표적인 현금 배당하고 똑같이. 근데 이거에 대한 기대가 저희 주식시장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자사주 소각 어떤 의무화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떤 주식시장의 일종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 그다음에 예. 주주 권익 보호가 된다라는 시그널 이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요 그만큼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네.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다 이거죠. 네네. 게다가 자사주를 통해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는 못하게 할 수 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대목. 그러니까 뭐 내용은 간단해요. 그냥 그 주식 소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주주하는 정책이죠. 네, 이게 주주하는 정책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걸 이걸 또 이제 기업의 이 가치를 갖다가 정부가 이것도 하나의 규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물론 신규 규제긴 하죠. 아주 강력한 또 규제가 될 수 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개념부터 또 절차, 정부의 정책과 앞으로의 어떤 그런 변화 가능성까지 이걸 지금 이제 한 번에 기업에서 정리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또 기업의 경영 내용하고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 경영도 기업 경영이라는 거는 기업 경영이 아주 좋은 해가 있고. 기업 경영이 아주 나쁜 애도 있는데, 근데 자사 소각주 의무에 또 매여가지고 기업 경영의 본질을 기업 경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 결과를 갖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그걸 사전에 시뮬레이션 다 검증하고 지금 이 판단을 하는 건지. 저는 이 자사 소각주 의무화 이 부분은 정말 좀 신중해야 된다. 최 교수님. 사실은 자사주 소각 자체가 아니라 방점은 의무화에 있겠죠. 의무화. 자사주를 소각할 건지 말 건지는 사실은 내가 주가 부양 수단으로 자사주,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웃스탠딩 쉐어의 수를, 그러니까 발행주의 총수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론적인 계산값에 있어가지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굳이 의무화 시켜 놓으면 그럼 말씀대로 전부 다 소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죠.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의무화는 원래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지금 왜 저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되면 자사주하고 연계되어 있는 다른 조문들이 꽤 있거든요. 자사주 형식의 스탁옵션도 예를 들면 자사주형, 신주형, 그 다음에 뭐 차액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존재한다는 모습은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는 자사주를 안으로 들어와서 금고적으로 자산 상태로 존재하게 만들어 놓은 법제고 미국은 아예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의 체계 골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화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법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려면 요거를 뺄라 그러면 다른 마치 우리가 게임할 때 뭐 하나 빼면 다 무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체계를 맞춰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화라고 하는 논의를 그냥 단순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주식 수가 줄면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면 그럼 주식가가 오르겠지라고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맞물려서 이걸 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 문제라는 하나. 물론 그건 다 해야 그다음에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 주주하는 정책이고 그 주주하는 정책이 자사주 소각의 이 방식에만 함몰될 필요가 있느냐. 방식은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제 자사주 매각 방식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배당주 지급 방식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자사주 매입 방식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사주 소각 방식은 이거를 또 의무화시킨다. 이 주주 의결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에서 소각 결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필요시는 주총에 또 그런 승인을까지 받아야 돼요. 이런 모든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걸 또 정부가 또 다른 큰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저는 일단은 법 만들 때요. 법 체계적으로 저는 법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법 체계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거쳐야 되는 건 저희가 입법을 할 때 기본적인 과정이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사주는 이게 나온 배경은 사실은 저희 기업들이 자사주를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가지고 계속 보유하면서 그걸 이상한데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적 현실에서 나온 거라고 봐주셔야 되거든요. 제일 이상한데 쓴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지배권 방어하려고 자사주를 자기 우호회사에다 팔아가지고요. 의결권 부활시켜서 우호회사에 뜨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자사주라는 게 주주
환원 정책이니까 이렇게 자동 리타이어 소각시키고 이런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할 때 한국의 지배 구조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한국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사주를 회사 돈으로 사가지고 협력회사한테 팔아서 우호 지분으로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면서 그걸 소각하도록 하자. 그건 필요하다. 네, 그게 말씀인 거죠? 대표적인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백기사 전략이라고 말하는 이제 KC 사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리타이어하는 아까 그러니까 자사주가 매입되면 사라지게 하는 건 아까 말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게, 미국은 아예 그냥 들어오면 사라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국 방식이 있고 우리나라나 일본 방식 대륙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라고 말씀하면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마저 주주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건 간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실은 이번 정부가 굉장히 기대가 있는 게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배당소득 과세 같은 것에 있어서 뭔가 좀 지금 배당소득 과세를 종합과세에서 빼주는 분리과세 같은 것들이라든지, 왜냐하면 그거를 실제로 그냥 무조건 배당을 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배당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주주한테 가는 몫이 커지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덜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건 근데 또 부자감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쟁점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자사주 소각에 대한 필요성 또 우려점까지 일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상법 개정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14,0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6월 4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한 기사가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6월 말에서 7월 초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상법 개정 연관어를 살펴보면 코스피, 투자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상법 개정안 추진 등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장을 맡은 오기영 의원은 지난 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외국 투기자본 개입 등을 우려했는데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장과 기업, 투자자 모두가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법 개정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중립감성어 전망과 긍정감성어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JP모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가 1년 안에 3,200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한국 시장 내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30%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며 상법 개정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는 상법 개정이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웃돈을 얹어 주식을 되사는 공개 매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거세지는 주주 환원 요구에 부담을 느낀 상장사들이 유통주식 공개 매수 후 자발적 상장 폐지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상법 개정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우리 김성태 전 의원께 우선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도 보면 JP모건 같은 경우도 상법 개정하면 코스피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분석 보고서를 낸 바가 있고,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어떤 그 주가 상승에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동의하시죠? 인식하고 계시죠? 외국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아까 표현 자체를 초점작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외국 자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쭉 오면은 증시가 쭉 올라가는 건 맞죠? 자, 올라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마지막 그러면 그다음에 올라탈 사람이 누굽니까? 개미예요. 그럼 이 개미가 올라타고 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개미가 물리게 되고 그 물리는 개미가 다 서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 상법 개정안 이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가미된 가운데 이런 전망 사회적 어떤 합의 이런 어떤 절차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 이야기예요. 이런 전망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우리가 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내실화. 물론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내실화에 기초한 말하면 주식시장이 커가는 그런 기대인 것이고 법 하나 바꾼다고 갑자기 기업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토론회에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무리한 환상적인 기대에 의한 어떤 법 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것 또한 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두루뭉실하고 거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외국 자본들이 한꺼번에 와서 딱 끼워놓고 다시 폭락 장세가 올 거다. 이런 그것은 너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얕잡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에 체질을 키워왔고 또 이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자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논의하고 증시. 저는 사실은 오늘 논의가 계속 주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맞지는 않죠. 네, 사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상법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 놓고 보면 상법이 뭐냐? 상법의 해사편, 정확하게 우리 해사법이 없기 때문에 상법 해사편은 국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주주를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를 보호해야 투자가 됩니다. 주주를 보호 안 해주는데 누가 바보가 아니면 투자를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주주, 주가. 근데 사실은 주주, 주가 외에도 국민 경제를 떠받치고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총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결국 법이고 그게 올바른 법일 겁니다. 사실은 저는 주가 당연히 올라오면 좋죠. 저도 뭐 좋은데,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을 놓고 보면 우리 정도의 상황에서 내수에 기대 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느냐고 보면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수출 주도형이죠, 우리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은 독일이 어려운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독일 제조업의 쇠락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써놓은 걸 보고 정말 저희 제조업은 괜찮은가라고 되묻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번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서 실리, 시장 이 두 개 키워드를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실리와 실용 내지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 자조 경쟁력을 갖다 키울지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오히려 저희가 가져야 될 탑 프라이어리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업 경쟁력, 기업의 실력 향상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알겠고요. 뭐 오늘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자꾸 주가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오늘 토론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뭐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에 3,100선 돌파하고 상법 개정이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논의가 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논의의 핵심은 상법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 찬반 토론을 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건 대답해 주시고요. 이왕 나온 김에 이 교수님도 한 말씀 하시면. 주가에 너무 매몰되고 주가 부양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를 오르는데 저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기적인 뭐 수요 증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수요 증가도 있겠죠. 더 많이 주식을 사니까. 그렇지만 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게 기업의 기본적인 어떤 체질 예, 이런 게 강화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무리를 자꾸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외국계 투기자분이 이렇게 된 게
지금 사실은 국내 기관들도 JP 모건하고 다 비슷한 전망 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외국계 무슨 알겠습니다. 예. 결국 논의의 핵심은 이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만큼 기업의 힘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냐, 반대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더 위축돼서 나빠지는 쪽으로 갈 것이냐, 우려가 맞느냐 기대가 맞느냐 부분인데요. 제가 자, 교수님 이제 마지막 발언 제가- 국민의힘이 뭐 잠깐만요. 예.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제 우리 최 교수님부터 마지막 한 30초씩 한 말씀씩 하고 정리할게요. 최 교수님. 예.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논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로 마지막을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미사 요구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선한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결국은 움직이게 될 것은 여기에 글자로 쓰여 있는 알겠습니다. 법입니다. 그 법을 제대로 잘 만들어야 원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네. 이창민 교수님. 예, 뭐 저희 제도 논의요. 여러 가지 상법이나 이런 것들 논의된 지 제법 됐거든요. 네. 사실은 뭐 논의 많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실행하는 게 필요한 단계라고 맞다. 생각합니다. 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국민들은 노력한 만큼 뭐 보상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 뭐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뭐 만들겠다는 그 절대적 명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시행 방식에도 제가 아까 이야기를 중요하게 했지만 사회적 없이 이걸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또 현장의 현실성이라든지 기업의 현주소를 갖다가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정 방식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걸 따르라 이러면은 결국은 우리 기업의 손실은 우리 고용 불안과 또 우리 국민들의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영주. 네, 뭐 그동안에 이제 뭐 국민의힘이 얘기해 왔던 주로 개방 공포와 관련된 겁니다. 이걸 열어주면 다 뺏긴다라고 하는 부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명한 것이 훨씬 더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기업이 더 좋은 환경으로 처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면 또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보면 외국 자본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넘어가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은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법 조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영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해서 넣어라라고 하는 구체적 요구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제발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